아마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하는 제 구호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구호를 보고 조금 속으로 좀 이렇게 냉소했던 분위기를 제가 아주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구호다. 뭐 산업화는 낙제생이었지만 정보화의 우등생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첨단가는 정보사회에 선두에 설 수 있느냐. 산업화에도 꼴찌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조를 했지만 그 말이 오늘 와가지고 10년도 안 돼서 그 당시 그렇게 참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던 구호인데 정말 우리가 정보화에 앞서갔단 말이죠. 일본을 앞섰고 특히 이 광대역, 브로드밴드의 분야에서는 그 인구 비율이 아니라 절대수에 있어서도 미국을 앞서갑니다. 최근에 제가 이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에 가가지고 시찰도 해보고 여러 조사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그쪽 그 케이블 모뎀에다가 넣어가지고 뭘 쳐보니까 뭐 한국보다 훨씬 뒤늦었어요. 우리 브로드밴드보다 훨씬 그 속도도 낮고 모든 게 뭐 참 엉성해요. 제가 10년 전 미국에 갔을 때 그 놀랍던 정보화 시스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열기 이런 걸 보고 제가 문화부 장관이 되었을 때 IT를 하는 것이 세계를 앞서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컴퓨터를 하고 전 그 문화부 직원들의 그 모든 것을 그 전산화하고 제 자신이 이찬진 한글, 아레아 한글 스펠 체크화 만드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받았던 우리가 참 낙후된 정보 시대 속에 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근대화 때에 변두리에 살던 그 산업주의 시대 때의 낙오된 것을 또 한 번 이 정보 지식사회라는 거대한 물결에서 낙제생이 되겠구나. 이런 거 절박함을 느꼈는데 2002년도 제가 2003년도죠. 바로 금년이니까 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쭉 LA 쪽을 전부 이 소위 말하는 선벨트라고 하는 지역을 쭉 훑어보면서 느낀 거는 참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다. 무지무지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드웨어나 인프라,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앞서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 그 콘텐츠, 그 내용 면에서는 대단히 떨어진다. 우리나라 게시판이나 뭐 이런 거 뭐 세계적인 그런 그 열기와 참여도가 높지만 우리 게시판 들어가 보세요. 젊은 사람들 열기는 대단하지만 게시판에 논쟁 같은 거 붙은 거 보면 2번, 3번 하다가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욕이 많은 또 남을 헐뜯는 비방하는 그런 원색적인 언어가 물론 어느 나라든지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홈페이지나 게시판 같은 게 그 말이 이렇게 거친 말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올림픽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은 예 같지만은 서양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가 이 개식 같은 데 보면은 그 물량적으로 왜냐 그러면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사람이 엄지손가락 뭐 새끼손가락만 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꽉 채우려고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흰 화폭에다가 이렇게 가지 하나 쫙 그려놓고 꽃 한 송이 탁 그려놓고 일찜에 막 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림 그릴 때 그냥 막 페인트 칠해서 사인할 자리가 없어서 그림 위에다가 사인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빈칸이 그림보다 더 많아. 역시 우리 올림픽은 동양화 그리듯이 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떼고 정적 프로그램에 바덴바덴에서 서울이라고 외쳤을 그 순간에 태어난 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애를 그것도 중산층에 우리 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윤태영 군을 뽑아서
굴렁쇠를 굴리면서 갈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푸른 잔디와 햇빛과 정적 소리를 본 거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모든 걸 가득 채우려고만 하던 미학인데 빼는 미학, 공백의 미학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다. 피에르 리에스타니 같은 사람은 저보고 문화부 장관을 안 만난다. 정치인을 왜 만나냐. 아니다.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벽을 넘어서라는 걸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쓰고 이런 사람이다 하니까 그렇다면 내 만나러 오자. 그래서 저한테 만나서 그래요. 저건 서양에서는 절대 못 만드는 거다. 그 넓은 광장에 6살 먹은 조그만 한 애가 굴렁쇠를 지나간다는 발상은 절대로 이 수십만 관중, 수억이 보는 그 퍼포먼스를 그것도 한 사람이 6살 먹은 조그만 어린애로 메꾼다는 거는 이건 상상도 못하던 건데 이건 동양인, 한국인이 생각해낸 거예요. 서울올림픽의 특징이 뭐냐? 분단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념의 벽을 넘지 않고는 로스앤젤레스나 모스크바처럼 한쪽 올림픽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냉전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념의 벽을 넘어서 서울에 와라. 그래서 이념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라고 한 거예요. 과연 그 베를린 장벽이 넘어질 때 그들이 부를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올림픽 노래 부른 거예요. 벽을 넘어서라. 월드컵과 이 올림픽은 우리 국민의 슬픈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되돌아볼 때 미소가 이렇게 어리는 행복한 역사의 추억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것이 올림픽이고 월드컵이었는데 그 두 군데 다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이 주신 행운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에서 내 이름 성명조차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글자를 배우기 전에 이러하니 호에도 아이웨어를 먼저 배운 세대로서 완전히 민족혼을 눈 뜨자마자 빼앗긴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또 사랑을 하고 첫사랑을 해야 할 그 나이에 전쟁을 겪으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또 입을 옷이 없어서 군복 물들인 것 탈색한 것을 입고 다니던 그러한 젊음을 지냈을 때 저는 이 한국에 태어난 거, 이 역사에 내가 이 구력의 역사에서 자라난 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한국 땅에 하필이면 이런 역사 속에 내가 태어났나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면서 또 우리가 많은 이 산업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행운을 주신 거다. 정말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제 생각을 역전시킨 드라마가 바로 월드컵이요, 올림픽이었다. 6.25 때 끝없이 이 극단과 극단의 대결이었다 이거죠. 여기서는 지식이나 객관적 비판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내 편이 한 건 다 잘한 거고 상대편이 한 거는 우리가 척진 사람이 한 거는 다 나쁜 짓이다. 거기에서 어떻게 지성과 비평이 나오겠습니까? 중립이란 말도 애매하죠. 사실은 이 세상에 어디 중립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중간지대는 회색지대가 있는 거다. 이 회색지대는 아주 안이한 편성주의, 타협주의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이 회색에는 끝없이 빛이 되어가려는 광명의 방향과 끝없이 어둠이 되려고 하는 두 개의 팽팽한 긴장이 있는 거다. 회색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다. 밝아지면 그 끝이요. 까매지면 그 끝이에요. 우리가 끝없이 까만 것과 하얀 것 사이에서 끝없이 그레이존에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조종하고 좋아하려는 그 긴장이 창조적인 것을 낳을 수가 있다. 나는 희다. 나는 검다. 왜 할 얘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흰 것이 되든 까만 것이 되든 그레이존을 갖지 않는 흰 것과 까만 거라는 건 획일주의와 자기 자신의 하나의 결론을 미리 내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 일이 막 창창한데 인생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고 난 흰 거야. 나는 까만 거야. 딱 이렇게 신념을 갖는다면 사실은 신념 갖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완전히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뒤에 후회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결정론에 빠지게 된다.
학문이라는 뭐냐, 끝없이 회의하고, 끝없이 흔들리고, 끝없이 조화와 융합을 하고 있는 그 긴장감에서 생기는 것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 이념 대립 속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극단적인 극한으로 달리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만이라도 이제는 회색지대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회색지대에서 학문을 하고 그 속에서 고민도 하고 융합하려고도 하고 하는 그 풍요한 회색의 빛깔이 그레이존이 뭔가를 알아라. 흑석애하고 축서지향은 한 시민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시민으로서 일본 시대를 살아왔던 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일본. 또 이 흑석의 저 바람 속에는 가난하던 시절에 눈물과 배고픔 속에서 살았던 한 아이의 분노 같은 것을 글로 쓴 겁니다. 근데 정말 본격적으로 쓴 내가 문학인으로 쓴 공간 기운놀이라든지 또 문학사상의 권두원으로 실린 말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생각해봐도 제 자신의 결정체거든요. 특히 그 문학사상에 쓴 말 같은 건 짧은 글이지만 한국 언어의 가장 상상력과 미학과 그 아름다움을 정말 제 피를 짜듯이 그렇게 짜낸 글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읽어봐도 말 같은 거, 이 문학사상에 쭉 권두원으로 썼던 거는 한국에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런 산문시 형태의 그런 글들은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못 쓰는 글이에요. 제가 아니면은. 훌륭한 시인 많고 훌륭한 소설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두원에 내가 썼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글은 나밖에 못 쓰는 글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내 대표작을 흑석의 저 바람 속이라고 그러고 축서지향의 일본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수백만 부가 팔렸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막 수백만 부가 돼서 일본에도 가면 지지미 시코노 니혼징 쓴 시라고 한국에서는 흑석의 저 바람 속에 쓴 사람이라고 남들이 그러면 그렇지만 사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너 진짜 남을 글이 뭐냐? 그러면 전혀 별로 읽히지도 않고 베스트셀러도 되지 않았던 몇몇 작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가 정말 애정을 갖고 이것이 내 글이다 라고 하는 그 글이 오히려 묻히고 그냥 내가 한숨 쉬듯이 눈물 흘리듯이 쓴 글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축서지향의 일본인은 아마 3일 전에 또 저한테 왔는데 중국에서도 이게 번역이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행동도 그렇지 않겠나. 진짜 자기가 한 거하고 사회 속에서 나라고 하는 건 다른 거다. 그렇게 비춰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제 자신, 남들이 생각하지는 나라고 하는 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아무리 내가 외쳐보고 발버둥 쳐도 남들이 나를 본 이하무게하고 내가 이게 진짜 나요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이 답답한 막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글을 쓰고 이 답답한 막을 찢기 위해서 그걸 찢기 위해서 남과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좁히는가 하는 그 명제 때문에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계속 글을 써야지만 되는 숙명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는요 내가 외롭다는 웃어요. 자 집에 가면은 말이야 부인이 똑같은 대학 교수에 말이지 박사에 뭘 나무랄 것이는 부인이 있지. 이남 일녀면은 이건 참 아주 일부러 계획해도 안 되는 거야. 아들 둘에 딸. 거기에 손자 손녀 있지. 얘들이 다 지금 사회적으로 다 그래도 멀쩡하게 더 있지. 뭐가 외롭냐 이래요. 뭐가 외롭냐. 근데 사실 나는 가족이 있어도 혼자 있는 느낌이고 친구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아도 나는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일부러 사춘기의 청소년들처럼 나는 고독해하는 사치스러운 고독이 아니라 그 외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내가
남을 이해할 수를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아내의 마음, 자식의 마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걔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내 아픔이나 내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있고 어떤 명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다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위털백이지. 나를 정말 누가 알아요? 내 아내가 합니까? 내 자식이 합니까? 언제나 인간은 나만이 아니라 혼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친구, 가족, 궁극적으로 이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집을 나갔겠어요?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끝없이 출가하는 거예요. 끝없이 성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고 사색하지. 내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쭉 퍼져가지고 좋은 할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서 해해하고 일평생을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내 인생을 참 값지게 살았어 이랬을 텐데 나는 저에 대해서 아주 준엄합니다. 제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 나이만 먹어서 고희를 이제 지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누구나 이 연령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삶에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문학평론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끝도 제가 이 문단에 나오고 한국의 독자들과 첫 선이라고 그럴까? 서로 이렇게 그 상견례를 한 것이 문학비평이기 때문에 그 문학평론으로 제 지금까지의 생애 해오던 작업을 끝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100편을 골라가지고 그걸 아주 세밀하게 제가 전공하는 기호학적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에서 어른들까지 일단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여러 가지 평가는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객관적인 텍스트 읽기, 그 100권의 위대한 유산 시리즈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저 죽는 날까지 그것을 계속하겠다. 그러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이죠.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는 한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두 발로 일어섰다 이겁니다. 어떤 짐승도 일어나지 못하는 두 발로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난다. 그거 하나만으로서도 젊은이는 승리자다. 무릎을 봐라. 무릎팍에 성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 일었을 때 몇 번이나 무릎팍을 깨트려 본 사람, 무릎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젊은이들은 아까 조금 나왔지만 360도의 벌판에 내던져진 존재다.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서로도 갈 수 있고 남으로도 갈 수 있고 북으로도 갈 수 있다. 실패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유일하게 허용되는 말인 것이다. 늙은이는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특권이 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정말로 360도의 벌판에서 자기 인생을 아주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이라도 내가 선택해라. 그리고 무릎이 깨트려지는 그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쓰러지는 그거 없이 젊음을 지날 수 없는 것이다. 제 자신이 무릎을 별로 깨트리지 못한 채로 젊음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지평을 위해서 열려진 360도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을 항상 버리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구도 절대 상에 반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대 못 도와준다. 내 삶은 내 거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삶을 끝마감 짓는 것이다.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다. 저 벌판에 나 혼자야. 이 생각을 가지면 정말 친구, 정말 아버지, 정말 아내의 뜻을 알게 되는 거다. 저는 어렸을 때 형제들이 내가 막내라 우리 네 형이 계셨기 때문에 참 조숙했어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조숙했어요. 그러니까 6살 때 형님들 막 학교 다니는 그 책 다 읽고
뭐 거기 어깨너머로 배우고 막 또 연필도 훔쳐다가 글도 쓰고. 그래도 6살 때에 이미 책을 읽고 글도 쓰고, 그러니까 첫 동화 비슷한 것도 쓰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형들이 놀리느라고 그래서 난 이거는 꼭 들려주고 싶은 게,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 형들이 이게 내가 이제 엉터리로 동화를 썼는데 저를 놀리느라고 6살짜리가 글 쓰는 것도 대견한데 그 내용이 엉터리죠. 그런데 읽으면서 이거 넣어서 뺏겼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화는 내가 썼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썼으면 너는 천재야. 너는 노벨상을 탈 수 있어. 거짓말 말어. 날 놀리느라고 그런 거죠, 그게. 근데 나는 막 펄펄 뛰면서 막 내가 썼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막 화가 나면서도 야, 나는 천재인가 보다. 나는 노벨상 탈 만한 막 그런 소질 있는 사람인가 보다. 어디 그랬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나한테 그런 거꾸로 용기를 준 거죠. 거꾸로, 야, 잘 썼다. 너 천재야. 그랬으면 안 믿었을 텐데, 야, 네가 쓰긴 뭘 써서 거짓말 말이야. 네가 진짜 썼다면 넌 천재야.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참 리얼리티를 준 거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신동이고 내가 머리가 좋고 천재인 줄 알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적으로 뭐 이건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그러고 책을 읽고 글 쓰고 자신만만한 데서 쓰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못난이, 바보, 울지 막 이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엔 천재도 없고 바보도 없다. 천재를 만들어주고 바보를 만들어주는 거다. 제 어렸을 때의 경험이 바로 그거다.